여기 계시네요. 오늘 교육에서 사회를 맡은 김미정 아산시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명령, 민주열사,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고 김근태 상임고문, 그리고 먼저 가신 선배 당원 동지들에 대한 문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념.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문진석 충남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양승조 홍성예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성 보련서천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군의회 민주당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님 문진석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또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을 모시고 뉴라이트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강의를 저희 도당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가슴은 뜨겁게 해야 되지만 머리는 또 차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국 독립운동사의 최고 권위자 한시준 전 관장님을 모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관장님께 정말 우리한테 좋은 강의 해주실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저께 그런 얘기했어요. 독립군이 우리 연합군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광복이 왔다 이런 아주 몰상식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1910년 이후에 우리 독립군들이 꾸준히 일본군과 싸움을 준비하고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관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미국과도 우리가 연합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독립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역사들이 왜 이게 숨겨졌을까를 저 나름대로 고민해봤는데 아마 이병도라는 서울대 최고의 역사학자가 조선사 편수에서 근무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킨 주범이거든요. 그분들의 후예입니다. 뉴라이트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 한시준 관장님께서 정말 독립운동사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일목요연하게 우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실 거다 믿고요. 우리 한시준 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좀 강연에 앞서서 정신없이 바쁜 일정에도 민주당이고 또 천안이라는 이야기에 일정을 조정하여 한달음 달려와 주신 한시준 강사님의 이력을 제가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준 강사님은 88년도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임명이 되신 후 인문과학대학 학장까지 하신
30년 넘는 경력에 뛰어난 교육자십니다. 또한 한국근현대사 학회 회장을 역임하실 정도로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탁월한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며 제12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연구소장, 백범김구 기념관, 백범학술원 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제12대 독립기념관 관장을 지내셨습니다. 더해 학자로서는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에서는 주로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분야에서 지대한 성과를 올리셨으며 주요 저서로는 한국광복군 연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좌우합작 운동 등 다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하여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국가기관장에 임명하며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친일로 역사를 바꾸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고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1948년 건국절 등이 주장하는 그 내포하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강연을 청하기 위해 한시준 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격하게 말하면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인데, 그 더불어민주당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더욱 감개가 무량합니다. 더욱이 양승조 도지사님, 또 문진석 의원님께 다 참석해 주시고 여러 시의원, 도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되게 지질하게 1시간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선 한 가지만, 지금 이제 문인석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참 들으면 야, 한나라의 대통령이 참 저렇게 무식할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을 잘 아시는 분한테 그래도 그분이 검사하시고 검찰총장 하신 분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몰라. 그건 무식해. 근데 이제 지금 딱 한마디만 문인석 의원님이 하는 말씀을 드리면, 한글 종축, 광복절 종축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연합국 때문에 했다고. 우리가 연합국은 미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때문에 독립된 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의 원자폭탄 떨어뜨려가지고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우리가 독립됐다. 일반 상식으로 그렇게 많이 알죠. 물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미국도 일본하고 싸우면서 일본하고 싸우면 자기네들은 전리품으로 어떤 걸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이게 아니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면 전리품을 뭘 가질 거냐? 미국은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면서 전쟁 후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정책에 의하면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곧바로 독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동 관리한다. 그게 바로 이제 신탁통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 공동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 최소한도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의하면 우리는 일본이 패망했어도 우리는 독립 못합니다. 국제 세력의 통치를 30년 내지 50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 때문에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미국의 정책으로 일정한 것은 1943년 3월 달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1943년 3월 달에 영국의 이든 외무장관하고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만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기면 한국은
국제 세력이 공동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언론 발표된 것을 보고 중경에서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곧바로 거기에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임시정부의 의무부장 조수환 선생이 우리는 국제 공동 관리에 반대한다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는 즉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만일에 일본이 패망했는데 일본 대신에 국제 세력이 우리를 또 통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듯이 그 국제 세력들에 대해서도 싸울 것이다. 그 성명서를 발표하죠. 임시정부는 일본이 패망하는 그 즉시 독립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안 그랬죠. 근데 미국이 결정한 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장개석한테 그것을 막아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장개석뿐이다. 그래서 장개석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임시정부가 장개석을 마음대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장개석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쭉 찾아다니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얻은 정보가 장개석이 11월 달에 카이로에서 루스벨트하고 만나서 회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도 43년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잘 아시는 카이로 회의가 열리는데 그건 극비리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5분이 장개석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가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미국, 영국이 국제 공동관리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일본이 망하면 곧바로 독립될 수 있도록 상충통에서 가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장개석한테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그랬더니 장개석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연합국의 주축인 미국, 영국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중국이 그거 와서 뒤집는 것은 어렵다. 근데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매달리니까 장개석이가 끝에 어려운 일이지만 중국 쪽 기록에 보면 힘력자에다가 다툴 자 직역을 하면 힘써 싸워보겠다 그런 얘기지만 내가 애써보겠다 라고 임시정부 요인들한테 답을 했습니다. 그 장개석은 임시정부 요인들 와서 매달리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애써보겠다 그렇게 답을 해놓고 실제로 카이로 회의에 갈 때 중국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 국제회의에서 중국이 찾아야 될 게 있죠. 중국은 잘 아시지만 청일전쟁 때 일본한테 져가지고 대만, 평화도 다 일본한테 넘겨줬잖아요. 1931년에는 일본이 만주 빼서 만주 뺏겼잖아요. 그게 다 중국 땅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때 가가지고 루스벨트한테 일본이 뺏어간 중국 땅은 일본이 평양하면 중국이 다 차지한다. 그걸 루스벨트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카이로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린 회의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이용하려고 해서 루스벨트가 장개석한테 만나자고 해서 열린 회의입니다. 그럼 미국이 왜 중국을 이용하려고 하느냐면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잖아요.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니까 미국이 그때부터 일본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일본이 이겼지만 제일 처음에는 미국이 일본한테 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하와이 진주만 공격한 거를 잘 알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근데 진주만 공격한 후에 어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진주만 공격한 후에 태평양 지역에 있던 모든 지역을 일본이 다 차지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다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태평양상에서는 군함이 일본군을 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만 공격한 이후에 괌이라고 일본 미국 영토잖아요. 또 필리핀도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거기에 공격해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선에 다 차지해서 나중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 지역까지 다 차지했죠. 그래서 일본이 1942년 한 4월쯤 되면 한반도, 중국 대륙, 태평양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더 내려가는 것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공격하는데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무리한 것은 이제 태평양 지역을 다 차지한 미국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점령하게 되면 일본은 이제 지구상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다. 그럼 미국이 못 이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본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못 점령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군사력 가지고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루스벨트 생각은 일본이 그 두 섬을 공격하려면 군대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대륙 때 미국 정보가 좀 틀려서 중국 대륙에 한 500만 정도의 일본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어떻게 하든지 중국 대륙에 묶어놔야 된다. 근데 중국 대륙에 묶어놓으려면 장개선이가 열심히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장개석을 만나서 우리가 미국이 무기 제공을 해줄 테니까 너 일본한테 항복하지 말고 일본하고 열심히 싸우라. 그 얘기를 하려고 루스벨트가 장개석을 만나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열린 회의가 칼리오 회의입니다. 장개석이 그걸 다 파악을 했습니다. 미국이 루스벨트가 자기 힘을 빌린다고 한 것을 알았죠. 그래서 중국은 회의할 때 이 기회에 중국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다 차지한다. 사전에 다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것을 제가 문건을 다 중국 문건을 다 찾아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 가면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하는 것도 제의한다. 그래서 회의에 갈 때 사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의에 가서 루스벨트 만나서 얘기하니까 물론 장교수가 중국부터 다 얘기를 하죠. 루스벨트가 다 그럼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때 루스벨트 생각은 이미 영국하고 한국은 국제공동관리하기로 했는데 장교수가 즉각 독립시켜주자고 그러니까 얼른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루스벨트를 프로퍼 모먼트라고 적당한 시기라고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이제 회의에 했는데 카이로에는 영국의 처칠도 왔잖아요. 영국의 처칠이 장개석하고 루스벨트하고 사이에 한국을 자유독립주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처칠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 자유독립 못 시킨다. 영국은 아주 극구 반대했습니다. 처칠이 반대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장충통 한국 야만민족이요. 야만민족을 어떻게 독립시킬 수 있을까? 또 하나 이유된 게 한국은 독립을 시켜줘도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이 없어. 근데 그런 나라 어떻게 독립시켜 주자고 하시오. 처칠이 얘기하니까 장개석이가 그런가 보다 하고 물러섰으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장개석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야만민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칠, 한국 사람을 야만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3.1운동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하겠다고 3.1 독립운동을 했어. 근데 처칠도록 당신 지금 지구상에 한 80%가 다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한국 민족처럼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하겠다고 독립국가 나라에 있으면 되고시오. 처칠이 못했죠. 처칠이 몰라서 못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한 나라가 없습니다. 또 거기 처칠이 논리가 밀리는 것이죠. 또 하나 자치 능력이 없다고 그런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직 독립운동하는 중인데 우리 중국에 와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중이에요. 아직 나라도 찾기 전인데 나라, 국가, 정부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또 자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칠이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처칠이 그 논리에 밀려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의에, 카이로 선언에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연합국이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연합국이 합의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이로 회의에서 루스벨트, 장개석, 처칠이 합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독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바로 카이로 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개석을 움직인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1998년에 그때 대만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대만에 가는 것, 대만 타이베이에 중국 국민당 자료만 많은 중국 국민당 당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그전까지는 잘 공개를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보러 갔을 때는 자료를 다 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다 봤는데, 거기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면담했던 면담들이 기록해놓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써가지고 아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 얼른 못 보다라고 하는데, 그걸 국사해가지고 와서 저녁에 한층에 읽어보니까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매달린 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래서 우리의 독립은 누가 시켜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독립운동에 의해서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게 우리 역사인데,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우리는 연합국에 의해서 됐다고. 그래서 그 얘기 이제 잠깐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뉴라이트 쪽에 해서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많은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이러는데,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뭐 어쩌고 하는 것, 그걸 말씀드리자고 하면 생각이 많은데,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들이 형성에 대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건국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 이제 유나이티들이 제일 처음 얘기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지금 그런 이런 독립민주화 문제 나왔을 때 광복회 이종철 회장이 대통령한테 대면서 그런 건국절을 추진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대답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요구한 것도 그 사람들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걸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그런 논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뉴라이트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1948년에 건국된 것인지, 또 그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역사를, 한민족 역사를 엄청나게 농단하는, 아주 왜곡하는 그런 역사 농단이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반만 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잖아요. 근데 반만 년 동안 우리 민족 역사에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국가부터 하죠. 우리 민족이 생겨서 그 민족들이 대표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고조선이 나가면 또 다른 나라를 세우고, 그 세운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전에 무슨 다 이쪽 나라가 있고 고려, 조선, 대한제국,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진 것이냐? 그럼 저는 우리 참 역사학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운영하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참 잘못된 일인데, 그래서 우리 역사는 어쨌든지 그렇게 맥락은 그렇게 되어 왔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우리가 뭐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 그러면 조선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고려가 망하니까 세운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우게 되는 계기가 있죠. 그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망했으니까 이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고, 또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우리가 잘 아는 3.1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3.1 독립선언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좀 작은데 이게 3.1 독립선언서잖아요. 3.1 독립선언서가 있지만 3.1 독립선언의 핵심은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이 오드문사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나중 그 뒤에 문장은 우리가 독립국이 되면 세계 문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다 그런 것이죠. 첫 문장은 뭐냐면 1919년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거, 일본의 지배받고 있는 거, 우리 한국 민족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우리는 자주민이다. 그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일본한테 지배받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선언한 것이죠. 그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선언했으면 독립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독립국이라고 하는 거 선언해놓고 독립국을 안 세우면 3.1 독립선언에서는 말만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놓고 실제로 독립국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919년 4월 10일, 그러니까 독립국을 선언하고 40일 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 어디가 세웠냐? 중국 상해에 가서 세웠습니다. 거기서 1919년 4월 11일 날 독립국의 국호,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정부의 이름은 임시정부라고 정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상해의 지도인데, 그 당시 우리가 세웠다고 하는 중국 상해 가서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를 동조해서 중국 가서 세웠나 보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독립될 때까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아주 냉철한 것이죠. 어떤 나라도 우리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고 많은 독립군들이 활동해서 중국이 물론 중국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도와준 것도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일본과 전쟁에서 이용하려고, 그래서 돈 줘가지고 일본하고 먼저 공작하게 하고 그런 것이죠. 이제 그것을 중국 쪽 군사 자료에 보면 일본군이 들어와 있는데 일본군 심리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일본말을 모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 알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을 군대를 줘서 비용을 얼마 줘가지고 일본군 진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 큰 마이크도 아니고 뭐라고 손을 그거 가지고 진지 앞에 한 30m 가서 일본 노래 부르고 너네 부모는 널 기다린다 그러고 가서 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돈 줘서 조선 의용대 만들고 조선 의용대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건 중국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전에 따지면 어떤 나라도 도와준 나라 없습니다. 중국 상해 가서 세웠다고 해서 중국이 도와준 줄 알지만 중국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입니다. 상해가 이제 많이 가고 싶겠지만 지금은 크지만 이 당시에 상해가 내구역입니다. 이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프랑스가 차지했던 프랑스 주변이고, 그 밑이 지금 저 상해 가시면 일본이라고 인사동 같은데 거기가 이제 중국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 게 위에는 직접한 데는 영국, 미국이 사용하는 영국, 미국 조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일본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 당시 상해에는 일본인들이 한 5만 명 이상 살았습니다. 그렇게 네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쪽입니다. 프랑스가 도와줬습니다. 시간이 들면 프랑스가 왜, 저는 프랑스가 우리 독립운동
도와준 걸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 프랑스는 똑같이 제국주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지역에도 프랑스 식민지가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똑같은 제국주의인데 프랑스는 자기들 프랑스에 대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혁명 정신이 자유, 평등, 박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혁명 정신에 의해서 프랑스는 우리는 정치 망명자들은 탄압하지 않는다. 독립운동가들도 정치 망명자죠.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의 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상해로 가서 어디가 활동하느냐? 프랑스 쪽에 갑니다. 영국, 미국 쪽에 거가면 다 일본 잡아가라고 일본 병사 다 불러서 다 잡아갑니다. 영국, 미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프랑스만 일본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그래도 막아주고 한국의 독립운동자들이 활동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9년 3월 1일 날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했는데 독립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도 세울 데가 없습니다. 국내는 조선 총독부가 철저하게 해서 국내를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만주 가면 우리 동포들이 뭐 한 50만 있고 뭐 연해주 가면 20만 30만 있겠는데 동포들은 거기 가서 세우지 왜 상해 가서 세워? 만주가 우리 땅인 줄 알고 연해주가 우리 땅인 줄 알지만 만주는 중국 땅입니다.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고 러시아 관리들이 통치합니다. 우리가 와서 독립군들이 했다고 해서 우리 땅인 줄 알지만 거기는 남의 땅입니다.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들, 중국 관리들이나 러시아 관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쪽에 왔을 때 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왔을 거예요? 나라 뺏기고 불쌍한 사람들, 물론 그렇게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놈들은 일본 학자이다. 그래서 만주에 가든지 연해주에 가든지 그쪽에 중국 관리들, 러시아 관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 학자입니다. 솔직히 다 조사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우리가 장개석 정부가 많이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서안 가서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안에 같은 경찰서 누수가 있잖아요. 서안 경찰서에서 자기네 구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다 조사해가지고 카드가 한 사람 한 사람 카드가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서안에 들어온 날짜가 언제고 직업이 뭐고 시간 어떻게 되고 다 조사한 카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반대로 와서 못 살게 만들고 다 주소 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만주 연해주가 우리 땅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1937년이죠. 스탈린이 왜 연해주에 있는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역사 다룰 때 스탈린이 우리 민족한테 엄청 못된 짓 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하고 내지만 올바른 결과가 아니죠. 내가 스탈린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스탈린을 보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반도를 1910년에 한반도를 차지했습니다. 1931년에는 남주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더 올라오면 연해주로 올라올 텐데 연해주에 한 20만 명의 한국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스탈린을 보면 일본 앞잡이죠. 일본이 연해주 침략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일어나면 연해주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으로서는 연해주 땅에 들어있는 한국인들, 일본 앞잡이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프랑스 조계에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프랑스 조계에서 세웠다고 하는 것이고, 이 프랑스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쨌든지 독립국을 선언하고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데는 프랑스 조계입니다. 이제 프랑스 조계에서도 거가 프랑스가 관할하는 지역인데, 거 가서 그런 대한민국 세우고 임시정부 시작하면서 프랑스 당국에 신고 하나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 모여서 그걸 준비하면서 프랑스 조계 당국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거다. 사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해야겠죠. 그러니까 프랑스 조계 당국자가 답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여기 와서
반일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는 탄압하지 않겠다. 근데 일본하고 얘기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마라. 조건을 왔습니다. 그 조건을. 그래서 그 프랑스 쪽에 허가서를 받으러 가는 분이 영령입니다. 그런 게 다 기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의 당국에서는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마라. 일본하고 마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임시정부 쪽에서 대한민국 정부 쪽에서 수립하고 나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이제 잘 보시면 임시정부 창의 청사라고 해서 청사 건물 있잖아요. 거기 보면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마련해놓고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태극기까지 걸어놓고 또 초창기 때는 돈이 있으니까 인도 사람, 베트남 사람, 교문까지 수인들까지 갖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임시정부가 했던 프랑스 쪽에서 또 일본 총영사관이 직선 거리를 입혀도 잘 됩니다. 프랑스 쪽의 일본 총영사관 경찰들이 다 알죠. 밀정들을 파견해서 저들을 다 파악을 하고 다 알죠. 근데 프랑스 쪽에서 그렇게 약속을 어겨서도 태극기 걸고 해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프랑스 쪽에서 안 그랬을 텐데 임시정부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는데 멍청하니까 좀 그러니까 상해에서 뭐 일본인들이 모여서 내는 신문, 상해 1인 신문이라고 신문 기자가 임시정부 쪽에다가 내가 취재하러 가도 좋으냐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기자가 프랑스 쪽에 들어와서 임시정부 총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뭐 입구에는 베트남인이 있고 인도인이 있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입구에 갔더니 젊은 청년 6명이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올라가라고 해서 2층으로 올라갔더니 뭐 방이 넓고 뭐 친구가 뭐 청년들이 되고 어쩌고 그걸 다 취재를 해가지고 일본 상해에서 나오는 상해 1일 신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임시정부 아니다 내일까지 들어갔습니다. 다 보도를 했죠. 프랑스 쪽의 당국에서 그걸 보고서 정확히 1919년 10월 17일 날 임시정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속을 거기서 이 폐쇄 명령이 가혹했습니다. 내쫓지는 않았지만 임시정부 문을 완전히 닫고 집 끼리고 다 줬어요. 집밖에 다 줬어요. 24시간 내에 명령을 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임시정부가 간판을 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해 가시면 임시정부 총사 있잖아요. 그거는 간판 있는 총사가 아니라 그 뒤부터는 그냥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서 집이 넓은 사람 그 방에 가서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26년쯤에 가서 그 건물은 상해에 있던 우리 교민단 사무소거든요. 그가 널찍하니까 거기에 이제 총사를 썼습니다. 간판을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바로 그랬지만 그렇게 약속을 어겼어도 프랑스 쪽에서 한국 임시정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냥 활동하게 뒀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랬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해에서 프랑스 쪽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한 과정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사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이죠. 다 남아 있습니다. 보면 회계에서 대한민국 원년 4월 10일 하루 10시에 개하야 다음날 4월 10시에 폐하니라. 그래서 회기 또 장소 그다음에 이제 참여했던 일원 그래서 독립국을 선언하고서 그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서 상해로 모인 사람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없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크지만 그 당시 다 2층, 3층 연립주택 같은 거 말이지 교회나 이런 게 있지만 모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역 안배를 고려해가지고 29명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29명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에 결정한 것은 우리 모임의 명칭을 뭐라고 그래야 될 거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결정한 것이
임시의정원이라고 보자. 근데 이분들이 임시의정원은 지금 얘기하면 국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분들이 만든 것은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 부의장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29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의장을 뽑으니까 이동영 선생이 뽑혔습니다. 이동영 선생이 사실은 목적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의장은 손정도 목사라고 평양의 목사인데 이분이 바로 김일성 아버지하고 친구죠. 이 김일성 아버지가 죽고 나서 김일성 형제들을 실제로 키우고 했던 사람입니다. 손정도 목사가 되고 이제 서기는 이광수, 백남칠 사람이 해서 그래서 이제 임시의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고 나서 의장으로 뽑힌 이동용 선생의 사회를 봐서 제1회 회의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1회 회의를 열어서 이제 회의를 열는데 그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국호였습니다.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독립국의 이름은 뭐라고 될 거냐?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라고 정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면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의 관제, 저 관제는 잘 아시지만 행정수반의 명칭은 뭐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될 거냐, 국무총리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행정부서는 뭘 설치할 거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수반의 명칭은 국무총리가 하고 행정부서는 내무부서부터 6개 부서를 준다. 두 번째 길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국무총리를 어떻게 선출하냐.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국무총리를 선출해서 국무총리는 이승만 박사를 선출했습니다. 이건 똑같이 투표를 해서 내무총장에 누구 해서 6개 행정부서 책임자를 다 선출했죠. 그래서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한 것이 헌법,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이름으로 했죠.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까 한 K록이에요. 그래서 그 K록에 보면 여기 보면 국호, 관제, 군부원에 관한 교류와 인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호를 결정하고 관제를 결정하고 군부원을 뽑고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칭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독립국의 이름. 그래서 대한민국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법에 이게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인데 임시헌장에 보면 임시헌장 10개서는 짧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우선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이랬잖아요. 우리 역사가 1910년 대한제국이 나갈 때까지 단유서부터 1910년까지 한 4200년 동안은 군주가 주인인 전제군주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민주공화제에 살고 있잖아요. 그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헌법에 담아놓은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이 1919년 4월 11일 날 수립하면서 발표한 헌법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국했잖아요. 다 내용을 한마디 또 제10조에 보면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이 장악한 거예요. 국회를 소집함.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대표기구 이름이 국회잖아요. 그 국회 이름이 언제 정했냐. 국회도 잘 모르죠. 모릅니다.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1948년 지역국회에서 지은 지역국회에서는 국회 이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는 지금 임시의정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독립되면 이것은 바로 국회다. 그 국회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은 것이죠. 여기다 의원님이 계시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을 정부에서 크게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국회의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 의장님, 그건 정부만 100주년이 아니라 국회도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한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도장, 소위 도장이 없습니다. 가져왔지만 6.25 때 다 없어져가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임시의정원 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시의정원 도장은 그 마지막 의장이었던 홍진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손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그걸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홍진 선생의 손자가 저한테 와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연구해달라고 그러나 자료를 다 줬습니다. 자료 다 복사해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안 준 게 있습니다. 임시의정원 도장을 안 줬습니다. 안 가르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국가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있으니까 국회에다 기증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조건으로 본 것이 내가 기증할 텐데 조건으로 국회의사당 그 로텐다고이라고 그래 거기에다가 자기 할아버지 홍진 동상을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국회의장들 몇 분하고 그분하고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건 못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이 100주년인데 정부만 100주년이 아니라 국회도 100주년입니다. 근데 그 도장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희상 국회의장이 미국 가는 길에 그 집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19년 4월 달에 국회에서 그 식을 거행할 때 그 기증 문희상 의장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다가도 우리 국회도 100주년이다 해서 로텐다홀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원장 요것을 그대로 풋풋이 쓰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호텔 저 로비에다 붙여놨고 또 임시의정원 최초 사진이 그 의정원들 도산하차우사하고 붙어있는 사진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해서 문희상 의장이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회도 이제 100년이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라고 하는 것도 1919년 4월 11일 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1910년에 망한 나라가 대한제국이잖아요. 대한제국에서 질자만 민자로 바꿨습니다. 대한제국은 국호는 대한입니다.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황제한테 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죠. 대한민국은 국호는 대한입니다. 근데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죠. 어젠가 어떤 의원이 이제 그 의원들한테 국무총리서부터 헌법재판소장한테 다 물어보고 나중에 김문수한테 물어봤더니 대한제국하고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인데 어떻게 똑같냐고 그 받아치더라고요. 근데 그 의원이 그걸 보기도 얼른 대답 못했습니다. 대한제국도 나라 이름은 대한이고 대한민국도 나라 이름은 대한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관계는 제국이 민국으로 바뀐 것이죠. 나라는 그대로 대한입니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혹사 못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나라는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논리가 대동단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대동단계 선언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나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국가의 주인이 유일 황제가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 못하겠다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 근데 국가의 우리 민족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다른 민족한테는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주인 노릇 못하겠다고 권한을 포기했는데 그럼 권한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그 권한은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바로 이 대동단계 선언이 1917년에 상해에서 활동하던 박은식, 신채호, 조소왕 이런 분들이 발표한 선언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논리가 명쾌하죠. 그래서 그 질자를
민자로 바꿔서 대한민국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고조선서부터 1910년까지 4200몇 년 동안 국가의 주인이 군주였는데 군인이 주권을 가진 나라로 역사로 변하는 것이잖아요. 전제 군주제가 민주공화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이 주인이 이런 시대에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역사가 언제 바뀌었냐? 바로 1919년에 바뀐 것이죠. 이 1919년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는 아주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이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자꾸 그 뉴라이트에서 이제 뉴라이트에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48년에 건국됐다고 하는 근거 논리가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우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 그게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국가냐. 국가가 구성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췄냐.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정식 국가가 아니다. 48년에 된 게 정식 국가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1919년 9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국무총리였다가 이제 행정수반 명칭을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19년 9월 11일 날 임시정부에서 개정한 헌법인데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헌법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총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즉 2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대한민국의 강토는 후한제국의 판도로 중앙. 후한제국은 대한제국이죠. 저는 이걸 보고서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이 헌법을 기초한 것이 해군 신익희 선생이거든요. 야, 이게 해군 신익희 선생이 어떻게 국가 구성되려는 이 선교수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아맞히고 그걸 더군다나 헌법 1, 3조에 나오랍니다. 자기들이 중국에서 국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헌법 1, 3조에 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고 해서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그런 논리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뉴라이트들하고 막 많이 부딪히고 토론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길래 이 헌법을 보여줬습니다. 헌법에 이미 국가 구성 3원서를 발표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안 지죠. 여기 반론하는 논리는 에이 헌법에만 그렇게 해서 뭐하냐. 실효적으로 국토를 점유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했는데 무슨 국가냐. 그래서 그런 반론을 짓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그런 논리를 댄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도 온전한 국가라고 할 수가 없잖냐. 지금 대한민국도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두만강까지 백두산까지 압록강까지가 다 한반도 아니냐. 우리 거기 지금 실효적으로 못 통치하고 있지 않냐. 점유하지도 못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라이트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뉴라이트 핵심 멤버들은 지금 이제 그 얘기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줍지 않게 뉴라이트 아류들이 지금 독립기념관 된 사람들 대해서 뭐 국민주권 영토 얘기하고 무슨 강원도지사 또뭐 가서 국민주권 영토 그건 이미 다 뉴라이트들이 다 불복한 얘기죠. 근데 그걸 지금 그 아류들이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건 명확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9월 11일 날 국민 주권 영토 국가 구성 3원서를 헌법에 다 밝혀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나서 독자적으로 연호를 썼습니다.
연호를 쓴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건 자주 독립국의 상징입니다. 연호를 쓰는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연호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분들이 거 와서 그 국민들도 없는데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런 걸 다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 연호를 안 쓰고 대한민국 연호를,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생산하는 모든 부서에는 서기 연호를 쓴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원년, 대한민국 원년, 대한민국 2년 다 그렇게 써놨죠. 이게 보면 헌법을 발표했던 4월 10일 날도 대한민국 원년 그랬습니다. 1919년이죠. 그런 이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지금 저 광고를 정부의 문서로 광고를 발행하잖아요. 공보를 발행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서죠. 거기도 보면 대한민국 2년, 1920년입니다. 연호를 쓰죠. 무슨 내무총장, 이런 인생이 내무총장 할 때 총장으로서 무슨 내부의 부적으로 할 때도 다 대한민국 2년 그렇게 쓰죠. 이것도 잘 아시면 일본이 하와이 공격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그 선전포고 할 때도 대한민국 23년, 41년입니다.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지요. 정보문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상해에서 한국 사람들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독립신문. 독립신문 발행할 때도 대한민국 원년 다 그렇게 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는 자주독립국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이제 이걸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경일을 제정했습니다. 국경일 문제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공기절 만일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경축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우리들도 국경일을 제정하자. 그래서 국경일을 세 가지를, 제일 처음에 두 가지 했다 나중에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한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국경일을 제정했습니다. 또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한 날을 헌법 발표일, 그래서 헌법 발표일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가 개천절을 정했습니다. 이제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우리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국민의 주인으로 하는 이런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그걸 기념해야 되지 않소. 그래서 그걸 건국기념일로 정합시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논의가 있었지만 그건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던 논리는 한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해서 이걸 건국기념일이라고 기념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저놈들은 지금까지 나라가 없다가 1919년에 대해서야 제일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나 보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4,100년 전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잖냐.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그 사람들 그걸 논의해보면 우리는 미국 영웅들이 뻘거먹고 창조부서 짐승 뒤쫓아다닐 때 우리는 국가를 건설했던 그런 나라다. 그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단군이 했던 걸 해야 된다. 그 당시 대조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립한 4월 11일을 건국기념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군이 나라를 세운 그 대조에서 개천절 행사라는 날을 국경일을 정했습니다. 이제 명칭은 개천절로 정했지만 실제로 행사를 하면서 이제 매년 음력 3일 날, 그래서 양력으로 하면 매년 날짜를 변하지만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이분들은 이름을 건국기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에서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이 세운 건국. 그게 건국절이다. 건국기원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48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걸 건국절로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금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건국한 건국절입니다.
그 광복절이 이미 있죠. 그걸 광복절로 또 만들자고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이래가지고서 보여줬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고 그러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도 기록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지역국가 석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5월 31일 날 모여서 국회를 제일 처음 열었습니다. 개원식을 했죠. 그리고 그 국회에서 먼저 한 일은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해서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제니까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먼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7월 20일 날 대통령을 선출했더니 이승만 그 당시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선출이 돼가지고 7월 24일 날 국회에서 이미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 24일 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서 행정 각 부서 책임자들, 장관들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도록 대통령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이승만 박사가 있던 집이 그 해화동에 있잖아요. 거기 해화동에 가면 눈앞에 들어가자마자 그 조각단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써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각단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걸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정부 장관들을 다 임명을 했죠. 그래서 8월 15일 날 이렇게 정부를 구성했다, 수립했다라고 하는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선포식을 8월 15일 날 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속비록에 다 있는 과정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제 그런데 바로 그런 과정이 이게 이제 지역국회 때 이승만 의장이 하는 것이고 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현수막에 걸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문 축하식입니다. 건국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라이트들이 이승만이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지금 건국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지역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5월 31일 날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여는 개원사를 했습니다. 그 개원사를 할 때 자기가 의장으로서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부 수립 방안을 제시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헌법을 먼저 지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재건설해야 될 정부는 언제 하느냐? 그건 1919년에 수립한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거다. 연호도 1919년부터 쓰자. 이승만 대통령이 다 이렇게 지역국회 막 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승만 박사가 얘기한 다 그런 순서대로 됐습니다. 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게 바로 그 지역국회 개회사입니다. 노란 줄로 쳐는 게 있죠. 그건 이제 어떻게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보면 맨 끝에 보면 대한민국 30년 그랬잖아요. 그리고 단기 4281년 5월 31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지역국회에서 연호로 쓰는 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막 국회를 열어서 의장이 개회사하는 것이죠.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30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1919년부터 써가지고 임시정부가 쓰던 여론을 계속 쓰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장 그랬습니다. 지역국회에서 아직 시작도 안 돼가지고 뭐 국호를 정한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건 바로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이죠. 이승만 박사는 행세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승만 박사가 지은 게 아까 노란줄처럼 그건데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 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세우자가 아니라 있던 것을 다시 세우자 그런 뜻이고 이 미국은 재건설한 미국은 김인년 3월 1일에 우리가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그걸 다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국회에서 건설된 정부는 즉 김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미국의 임시정부에서 시작되는 거다. 이게 다. 그래서 이승만 국회의장은 지금 대사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우리가 독립됐으니까 새롭게 나라를 세우자 그런 얘기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1919년에 그런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가 재건하자, 재건설하자. 그렇게 다 했죠. 그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지형 헌법의 전문이지 않습니까? 지형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시 청구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기미 3.1운동은 1919년이잖아요. 그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형헌법의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고 뭐 유라이 학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토론자여서 지원헌법에 이승만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됐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해석을 무슨 세계에 선포한 일 가지고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익혀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거 문장을 제시해주고 초등학생들한테 대한민국이 언제 건립된 거냐라고 물어보자. 이게 이렇게 뻔한 역사적인 사실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더한 얘기는 요 지원 헌법의 전문을 넣으려고 했던 것은 이승만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 옆에 띄워드린 것이 이승만 국회의장이 그 헌법 전문을 넣자고 주장했던 지원 회의 속기록입니다. 그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승만은 국회의장이니까 헌법 할 때 이제 유진호 박사가 기초하고 수라하지만 그분이 기초를 해놓고 국회의원 30명이 모여서 헌법기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죠. 그래서 거기서 유진호 박사가 기초한 것을 하나하나 축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썼습니다. 이승만은 국회의장이니까 갈 일이 없죠. 그런데 이승만 국회의장이 자기가 헌법 전문에 넣을 내용을 써가지고 건의합니다. 가서 헌법기초위원들한테 요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읍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얘기하는데 헌법기초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장님 지금 헌법을 하려고 다 다른 나라 헌법 찾아보는데 헌법에는 전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헌법에 전문이 필요 없다. 그래서 기초위원들이 거절을 해요. 그걸 이승만 부회장이 그러냐고 뺐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부회장이 여기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왜 넣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헌법기초위원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 이승만 부회장이 헌법기초위원들한테 하니까 다른 나라는 없지만 우리는 넣어야 된다. 그래서 넣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밝혀놓으면 이 정부는 누가 세워준 것이냐. 이 정부는 미국 사람들이 세워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정부를 세워주기 전에 우리는 이미 1919년에 우리 국가 정부를 수립했던 흔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그런 걸 세워놨다. 또 한 가지 이승만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만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은 미국 사람들이 통치하잖아요. 메가더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일본 한국에 와서 떠드는 얘기가 뭐냐. 아시아 지역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몰랐는데 자기들이 와서 아시아 지역에 지금 민주주의를 갖춰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가르쳐주기 전에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민주공화제 정부,
민주주의를 이미 실행하지 않았느냐. 그걸 미국 사람들이 심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30년 전에 민주주의를 했다라고 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여야겠다. 또 한 가지 안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정부 해놓고 산다고 그러면 후손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미국이 세워진 정부인데 미국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줘가지고 세워진 그런 정부인 줄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조들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도 아무 짓도 못하고 있다가 미국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줘가지고 미국이 정부 세워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아무 짓도 하는 게 아니라 일본한테 나라 뺏겼을 때 우리 일본하고 싸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일본하고 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 이승만 박사가 했던 기록에 보면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지적해오지 않았냐. 그걸 후손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헌법 기초위원들이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불복해서 의장님이 써가지고 오신 내용은 문장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손을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들이 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속기록에 있는 걸 보면 가운데 여기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이 이승만 국회의장이 써서 헌법기초위원회에 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승만 박사는 우리들 뭐 국민은 힘이 3일 혁명에 걸기 위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했다. 그걸 그렇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와서 이승만이 뭐라고 하든지 매복되기 이런 문구를 넣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승만 박사가 헌법기초위원들이 자기들이 문장, 용어로 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3.1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게 위원들이 해서 3.1 운동으로 김이 3.1 운동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 헌법 전에 대한민국을 언제 건립한 거냐. 1900 김이 3.1 운동으로 건립한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놨잖아요. 그걸 누르려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 헌법기초위원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그걸 설득해가면서 주장을 해가지고 늘 이승만 박사예요. 이런 이승만 갖다가 이승만이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승만이 그런 얘기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죠. 또 이승만 박사가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언어로 쓴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써도 이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제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 나서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 선출해가지고 임명하잖아요. 그거 임명할 때마다 이건 저 국무총리 이범석 장관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30년 7월 31일 1948년 7월 31일 날 이제 국무총리 이승만을 승인해달라고 국회에 보낸 이건 다 여론을 썼죠. 이건 대한민국 잘 나오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관보지 1호를 발행하는 것인데 1948년 9월 1일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 30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어를 똑같이 썼다. 이것은 연어는 연어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어는 나라가 바뀌면 물론 연어로 바뀌죠. 똑같은 나라에서도 황제만 바뀌어도 연어는 바뀝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때 연어 쓰잖아요. 황제 국가가 돼서 고종은 대한민국의 황제가 돼서 고종은 광무 연어 썼습니다. 광무 황제 때도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근데 1907년에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순종이 황제가 됐죠. 그래서 순종은 황제가 돼서 연호를 융희라고 바꿨습니다. 그때도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연호라고 하는 것은 황제만 바뀌어도 바뀌는 것이죠. 근데 연호를 똑같이 쓴다. 그건 같은 나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는 것은 이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연호로 쓰는 예만 봐도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인데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기념우표가 발행됐더라고요. 정부 수립 기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하면 건국 기념우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48년에 건국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된 것이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부터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한민국 2024년은 대한민국 106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자꾸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용단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한국 민족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럴 때 뉴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국가야 그냥 정부 다 이미 단체지 임시정부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대한민국은 나라 이름입니다. 임시정부는 정부의 이름이죠. 임시정부 때도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는 자꾸 바뀌잖아요.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에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앞에 문재인 정부에도 나라 이름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정부 이름은 자꾸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런 이름도 쓰기도 했잖아요. 정부는 바뀌는 것이죠. 1919년 중국에 있을 때는 정부 이름을 임시정부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임시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유나시 이런 세력들이 임시정부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냥 그건 임시정부일 뿐이다 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은 나라입니다. 저는 더 경악한 것이 5월 8일 경축사를 대통령이 아닌 경축사를 보면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상해 임시정부 쪽에 있습니다. 그걸 그냥 임의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나는 부정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지. 그 전에 광복회에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건국절 어쩌고 했지만 그건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건국절 안 한다고 하니라.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축사에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쓴 용어가 상해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그 얘기인데 임시정부 때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정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참 그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1948년에 그렇다고 자꾸 꾸짖죠. 무슨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했다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국제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은 그때는 제국주의 시대여서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누구도 승인 안 해주죠.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주면 일본이 패망했을 때 한반도를 자기네들이 차지할 수가 없는데 그럼 국가 이해관계 때문에 안 해주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좋은 예로 대만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화민국이잖아요. 중화민국이 유엔의 상임이사국 5대 상임이사국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것도 주국하고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해라. 이래가지고 많은 나라들한테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을 승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거의 많은 나라들이 대만을 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죠. 한국도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 사람은 우리가 국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뭐 국제적으로 뭐 승인 안 받았을 것 어쩌고 논리가 하나하나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하나도 일치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랬는데 그것을 건국됐다고 하면 그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역사를 멋대로 하는 농락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까 지원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됐다. 지원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행 헌법이 87년에 된 거잖아요. 여기도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립됐다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서부터 각 장관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48년에 건립됐다. 이게 참 엄청 해괴한 일이죠.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헌법을 부정하고 참 엄청나게 참 기막힌 일이죠.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고 만일에 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 독립운동사 하는 사람, 또 그쪽 주장을 하는 사람을 자꾸 좌파라고 그러잖아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면 가장 이롭게 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남쪽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 그러잖아요. 북한 그러고 또 북계 그러지. 괴뢰라고 그러죠. 북한에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안 그러죠. 남조선 또 남쪽 괴뢰, 이승만 괴뢰도 다 그러죠. 괴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자기네가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의 5,000년 역사인데 그쪽 사람들은 다 한민족에서 5,000년 역사라고 그러죠. 민족의 정통성은 자기네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성이 있고 너네는 괴뢰다. 그런 것이다. 서로 괴뢰라고 그러죠. 근데 누가 괴뢰인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게 나라가 쭉 이어져 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통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1948년에 북쪽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따라 세웠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우리 역사가 대한민국으로 쭉 정통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면 괴뢰가 인민공화국의 괴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하면 북한도 48년에 건국됐는데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통이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것만 명확하게 밝히면 괴뢰가 북쪽이 분명한데 그것을 똑같이 괴뢰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북한을 엄청나게 이롭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한 가지 지금 48년에 건국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안 되니까 이승만을 들여놓는 거죠. 이승만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이승만을 엄청나게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아마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라이 비들이 하는 짓을 보면 난 무덤에서 그냥 벌떡 일어날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을 욕보이는 행위죠. 왜 요즘 무슨 뭐 그쪽에서 건국 전쟁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다 뭐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없지만 거기 보면 이승만을 다 역사 지우는 것이죠. 우선 한 가지 얘기하면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될 때도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1919년 9월 11일 날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대통령 선출할 때도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에서 2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9월 달에 해가지고 25년 3월 달에 탄핵당할 때까지 48년에 선출돼서 60년에 또 쫓겨날 때까지 2번 대통령을 했죠. 근데 지금 건국 대통령 그러면
1919년에 대통령 임시정부 대통령했다고 하는 것은 지우는 거잖아요. 이승만이 얼마 나는 두 번 대통령을 했는데 왜 1948년 한 번만 대통령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승만의 그런 역사를 지우고 이승만이 하지도 않았던 건국을 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것이 지금 누라이트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승만을 존경해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한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냥 자기들 주장을 하기 위한 게 자기들 색깔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승만을 뒤집어 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만 공격하는 것이고 이승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동상이 이승만 대통령 때 대통령 지나고 나서 곳곳에 대통령이 서 있었잖아요. 이승만 동상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끌어내려가지고 어떤 집안에 다 부서져 있고 심지어는 이승만이 대통령 시절에 인천하고 하와이에 있는 동부로다가 인천에다가 인천 하와이에서 인하대학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인하대학에서는 인하대학 설립자가 이승만이다. 그래서 인하대학에도 이승만 동상을 세웠죠. 하지만 그 동상 인하대학 학생들이 다 끌어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동상을 세웠다가 다 수모를 당했는데 이승만 동상을 세우면 또 그렇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이승만을 존경하는 게 아니죠. 이승만을 존경하면 이승만이 수모당하는 걸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승만이 수모당하겠지 말겠지 자기들이 그냥 이승만. 근데 이승만 기념관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승만 기념관 짓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 이승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에서 두 번 대통령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이런 시대를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없죠. 두 번 대통령이 됐지만 두 번 대통령을 다 쫓겨났습니다. 임시정부 때는 탄핵을 당했습니다. 임시 이종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탄핵 당한 것도 그냥 뭐 이승만이가 잘해서 탄핵했다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탄핵을 시킨 것이죠. 두 번째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또 그래가지고서 결국 4.19가 나서 결국 국민들에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두 번 대통령을 했지만 두 번 다 국민들에게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 이승만을 갖다가 위대한 사람이다. 기념관을 지어야 된다. 라고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 한국 국민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를 쫓아낸 불안자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을 짓고 이승만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이 천하의 몹시 불안자 같은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승만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이승만은 임시정부 때 대통령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하면서도 용감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하는 걸 듣고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하고 국교를 맺은 나라에다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내가 그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한제국하고 국교를 수립했던 나라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천황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죠. 1919년 6월 18일 날 일본 천황한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과 권한으로 내가 너한테 요구한다. 한반도에 있는 일본의 모든 군대, 무장세력 다 철수시켜라.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 한 일이 그렇게 않죠. 뭐 대통령 선거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을 범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승만하고 김일성을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참 이승만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됐을 때 김일성은 그 당시 7살 꼬마였습니다. 1948년에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고 하면 김일성은 9월달, 여기 8월 15일 날 보면 9월 9일에 승부잖아요. 그냥 이승만하고 김구하고를 대등한 인물을 시킨 것이죠. 이승만은 남한 쪽에서, 김일성은 북쪽에서 나라를 세우자 대등한 인물을 만든 것이죠. 이승만이 대통령 할 때 김일성은 7살 어린이였습니다. 그걸 대등한 인물로 만들고 놓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 이승만을 얻는데 이승만은 대한민국 48년에 건국한 게 없습니다. 그 이승만이야말로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됐다고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갖다가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이러는 것이 뉴라이트들이 하는 짓이죠. 또 그 하는 짓이 북한을 엄청나게 이롭게 하고 심지어는 일본을 엄청나게 이롭게 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짓을 지금 뉴라이트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뉴라이트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거짓거지가 없는데 그것을 막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우리 민주당에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막고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뉴라이트 인사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승조 위원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관심이 있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이런 열광과 정말 귀중한 강의에서는 한시준 우리 독립기념 관장님께 큰 박수 함성을 또 이런 귀중한 강의를 나누신 문진석 우리 위원님도 고맙잖아요. 네. 역시 문진석 위원님께 큰 박수 함성을 드릴까요? 네, 딱 한 말씀만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 이걸 기관 삼아서 우리 행동 준칙을 삼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동지들한테 늘상 말씀이지만 민주당 당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통일 세력 선민과 중산층의 대변인 여기서 커다란 자부심을 갖자. 또 지난번 총선 승리가 지방선거 승리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담보하지 않는다 라는 거 아시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가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 초청,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엇이 문제인가 당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